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도 저는 길을 잃은 마음을 어딘가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민재, 34. 부산에서 회사 생활 8년 차.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숫자를 다루지만 제 안의 감정은 늘 자릿수를 벗어나 방황했죠. 6개월 전 동료였던 승연이 떠난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치도록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날 조금만 빨랐다면 같은 문장들이 밤마다 제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산길을 오르는 트레일의 시작점.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긴 프레이케스톨렘보다 거칠어요. 저는 그 거칠음이 필요했습니다. 험한 길은 마음의 울퉁불퉁함을 대신 닳게 해주니까요. 오전에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북해의 날씨는 변덕이 빠릅니다. 정오가 되자 구름이 바닥까지 내려왔고 바위엔 얇은 막처럼 비가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질 때마다 저는 멈춰섰고 그때마다 다른 등산객들의 숨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산에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돌무더기를 넘어설 때였습니다. 저 앞 바위 아래 작은 그늘. 흰 우비를 뒤집어 쓴 누군가가 손짓을 했습니다. WAIT 대어. 이츠 슬리퍼리. 맑고 낮은 목소리. 제가 멈춰 서자 그 사람은 우비를 젖힌 채 미소를 보였습니다. 눈빛이 밝았습니다. 북쪽 하늘보다 투명했달까요? 안녕. 제가 엉성하게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눈을 올렸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군요. 한국어 발음은 또렷했고 억양은 낯설었습니다. 저는 에이나예요. 베르겐에서 왔고 여행자기도 하고 구조대 자원봉사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소개는 늘 짧습니다. 민재입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그녀가 제 배낭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신발이 젖었네요. 위쪽에 바람이 더 심해요. 이쪽 바위 뒤로 돌아가야 해요. 비는 점점 굵어졌고 냄새는 진해졌습니다. 젖은 이끼의 냄새, 금속 같은 공기의 냄새. 에이나는 미끄러운 구간을 먼저 건너고 손을 뒤로 뻗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낯선 손을 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을 놓는 쪽이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바위와 바위 사이, 물길이 만들어낸 틈을 건넜습니다. 에이나는 앞장서며 위험한 지점을 짧게 알려줬습니다. 왼발 먼저. 여긴 깊어요. 여기선 스틱 말고 손. 바위 잡아요. 그 지시를 듣는 동안 신기하게도 제 머릿속은 조용해졌습니다. 부산의 야근과 회의, 그리고 지워지지 않던 밤의 문장들이 비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 직전의 평탄한 길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이 찢기며 피오르의 물빛이 드러났고 물빛은 비바람 속에서도 잔잔히 빛났습니다. 여긴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요. 에이나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한국에서도 좀 탔거든요. 등산? 예전엔 구조대 훈련을 조금 했어요. 그녀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로 조심시키면 되겠네요. 산은 동맹이 필요해요. 정상에 닿자 바람이 대화의 사이를 쓸고 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풍경을 보았습니다. 아래로 길게 뻗은 물의 협곡, 그 위를 두르는 회색의 하늘. 그 장면은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한참 후 에이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이렇게 큰 걸 보러 와서 결국 자기 마음속 작은 일을 떠올리거든요. 민재 씨는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생각은 있었지만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산에선 거짓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오는 걸지도요. 우리는 정상에서 아주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위는 더 미끄러웠습니다. 길이 좁아지는 턴을 돌 때 제 스틱이 있기에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며 몸이 비스듬히 기울었고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비에 젖은 손이었지만 놀랄 만큼 뜨거웠습니다. 조심. 에이나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손을 놓고 보니 제 팔에 그녀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세게 잡았죠? 아니요. 고마워요. 말을 하고 나니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의 온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오래된 매듭 하나가 느슨해졌습니다. 비가 멎자 구름이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산길 끝자락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에서 에이나가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조용한 사우나가 있어요. 바닷가에 떠있는 작은 통나무 집인데 산 타고 나면 모두 거기 가요. 수건 둘러도 되고 그냥 앉아 바다 보면서 쉬는 곳. 혹시 같이 갈래요?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선 좀 낯설어서요.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요. 문화는 다 다르니까. 다만 오늘은 혼자 가기 싫어서요. 그 한마디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혼자 가기 싫어서 그는 오늘의 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신발 갈아 신고요. 해안의 작은 항구 옆 노를 젓는 듯한 모양의 목조 사우나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잔잔한 물결과 젖은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안내문엔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죠. 수건 착용 가능. 서로를 배려합시다. 저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합시다. 오늘 이 산이 우리에게 가르친 단어였습니다. 따뜻한 나무 냄새와 소금기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에이나는 머리에 수건을 말고 저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반뼘의 거리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은 불편함이라기보다 조심스러운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 좋아하잖아요. 네. 다만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진 않죠. 그럼 오늘은 바다를 구경하는 날이에요. 에이나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공기에 익숙해질 즈음 창밖에 비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바다 위로 옅은 햇빛이 걸렸고 수면은 가늘게 반짝였습니다. 에이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재 씨, 오늘 왜 여기까지 왔어요?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저는 한동안 대답을 고르다 결국 솔직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잃었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다고 오래 생각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있어요. 바다가 데려가서 아직도 돌려주지 않은 사람. 말끝이 흩어졌습니다. 사우나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았고 우리는 같은 온도의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낯선 이들 사이에 드물게 허락되는 종류의 신뢰였습니다. 잠시 후 사우나의 문이 열리고 바닷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어깨의 수건을 살짝 건드렸고 그 순간 에이나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수건을 여몄을 때 그녀가 조심스레 눈을 내렸습니다. 팔에 흉터가 있네요. 예전에 구조 훈련하다 생겼어요. 아, 그래서 아까 균형 잃을 때 그 자세가 익숙했구나. 그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이야기였는데 에이나는 세부를 기억하고 있었죠. 당신도 구조되었죠?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하지만 그 얘긴 다음에. 사우나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가볍게 차가웠고 해안에는 비가 남긴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에이나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버스가 곧 와요. 내일도 등산할 건데 혹시 같이 갈래요? 날씨가 좋으면 오늘 못 본 풍경을 보여줄게요. 저는 대답 대신 바다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부서지며 작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따라온 죄책감의 긴 그림자가 이상하게도 조금 짧아져 있었고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랐습니다. 좋아요. 진짜? 내일 같이. 에이나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손을 흔들고 부두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을 구한 건 거대한 풍경이 아니라 비에 젖은 바위 위에서 내민 작은 손 하나였다는 걸.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저 멀리에서 두 줄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배낭을 추스르고 그녀가 탄 버스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전날 내리던 비는 거짓말처럼 멈췄고 하늘엔 연한 회색 구름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침은 한국과 다르게 고요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들의 분주함도 없이 그저 바람과 물소리만이 도시의 시간을 천천히 밀고 가고 있었죠. 핸드폰 화면엔 에이나가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80버스. 놓치지 말아요. 전날 밤까지만 해도 갈지 말지 망설였는데 이상하게도 아침이 되자 고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에이나는 전날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등산복에 머리를 단단히 묶고 커다란 배낭을 맸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조금 강할 거예요. 하지만 정상까지 가면 어제보다 훨씬 멋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예상된 고생 따위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산행 초입부터 꽤 빠른 속도로 걸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어제의 트롤 퉁가와는 달리 바람이 사방에서 몰아쳤습니다. 피오르의 지형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오른쪽에서 불던 바람이 갑자기 뒤에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잠깐 잦아든다 싶으면 다시 정면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선 바람이 길을 만들어요. 에이나가 앞서가며 말했습니다. 등산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허락하는 길을 따라 걷는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껏 제 인생은 반대로 흘러왔습니다. 정해진 길 위에서 바람이 불면 버티기만 했으니까요. 한참을 오르던 중 협곡 위에 놓인 좁은 철제 다리를 건너야 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바람은 그 사이를 통과하며 마치 거대한 피리처럼 울렸습니다. 이쪽이에요. 손잡이를 꽉 잡고 시선은 앞만 봐요. 에이나가 먼저 건넜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예상보다 강한 돌풍이 정면에서 불어왔습니다. 순간 중심이 흔들리며 발끝이 다리의 금속 틈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쿵 하고 뛰었고 손에 땀이 차면서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잡아요. 에이나의 목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고 다음 순간 그녀의 손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금속 다리 아래에서 울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절벽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몸의 균형을 되돌렸습니다. 눈 감지 말고 제 목소리만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구조대 경험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다리를 건넌 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남은 그녀의 손자국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어깨에 난 흉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이라크 바그다드. 폭발음, 먼지,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저를 밀쳐냈던 그 순간. 에이나의 손과 그때의 손이 겹쳐지며 가슴 한쪽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중턱쯤 오르자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밀어 올리던 바람이 돌풍으로 변하며 구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에이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살폈습니다. 저기 봐요. 구름이 저쪽으로 열리고 있죠? 오늘은 행운이에요. 정상에서 저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가리킨 곳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며 피오르의 하얀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람과 대화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바람이 세면 멈춰 서고 잦아들면 다시 걷고
전날에 제가 그랬듯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맞춰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삶의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민재 씨. 네. 어제 말했던 그 사람 잃었다고 했잖아요. 혹시 전우였어요? 순간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네. 함께 있었던 친구예요. 폭발 직전 저를 밀쳤어요. 대신 그가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장면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이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바다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파도가 배를 뒤집었고 전 살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바람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예측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변화에 맞춰 움직이는 법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 안에 고여있던 물을 흔드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안의 바람을 막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랐을 때 피오르 위로 구름이 갈라지며 햇살이 수면을 비추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무대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에이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당신 운이 좋아요. 아니요. 아마 우리 둘 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에이나는 제 옆에 서서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듯 바람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눈을 감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벗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산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침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협곡을 지날 때 에이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잡을 차례였죠. 어제는 제가 넘어질 뻔했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이상한 동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과 바다, 다른 상처의 이야기들이 바람 속에서 조금씩 섞이고 있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에이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제 가족이 있는 마을에 같이 가지 않을래요?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바람을 처음 배운 곳이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해진 길이 아닌 바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반 노르웨이의 하늘은 여전히 희끄무레했습니다. 부산에서라면 이 시간에 버스나 사람들의 소음이 가득했겠지만 이곳은 파도와 갈매기 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에이나에게 가족이 있는 마을에 가보자는 초대를 받고 난 뒤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일이 제게는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준비된 배낭을 메고 정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심장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점점 좁아지는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양옆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피오르의 물길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에이나는 창가에 앉아 익숙한 듯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우리 마을이에요. 작고 조용하죠? 여긴 바람이 먼저 오고 사람이 나중에 따라온 곳이에요. 버스가 멈춘 곳은 그림 엽서처럼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언덕 아래에 초가와 붉은 목조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마을 앞으로는 잔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 끝자락에는 검은색 등대 하나가 홀로 서 있었고 그 등대 주변으로 바람이 흘러가며 하얀 물보라를 흩날렸습니다. 저 등대요. 에이나가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보던 곳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제 친구를 데려간 곳이기도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바람 속에 묘하게 가라앉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목조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향이 집안에 은은히 배어 있었고 벽에는 바다 풍경과 항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엔 따뜻한 시나몬 빵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VELKOMMEN 에이나가 번역했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엄마는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지만 마음은 전해질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고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오래된 바람의 냄새와 삶의 따뜻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에이나는 저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등대까지는 좁은 길 하나가 이어져 있었고 길 양쪽으로는 야생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평소보다 파도가 높았고 바위에 부딪힌 물보라가 얼굴에 미세하게 흩날렸습니다. 에이나는 등대 기둥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여기서 그랬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바다가 잔잔하던 날이었어요. 동료들이랑 작은 보트를 타고 구조 훈련을 나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바꿨어요. 피오르에서 바람이 변하면 파도도 순식간에 달라져요. 그때 배가 뒤집혔고 친구가 물에 빠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파도 소리에 섞여 나지막이 이어갔습니다. 저는 구조대원이었고 그날 그를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바다가 그를 데려갔고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먼 바다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그날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어설픈 위로나 가벼운 대답으로는 건드릴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제 어깨의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도 비슷하죠? 네. 저도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 대신에 목구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걸려 나왔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저는 마음속에 바람이 아니라 벽을 쌓았어요. 에이나는 제 옆으로 한 걸음 다가와 등대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 벽을 조금만 열어도 돼요. 바람이 들어오게. 그 말은 이상할 만큼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의 바람처럼 차갑고 맑게. 그녀는 집에서 조그마한 나무 조각과 흰 천, 그리고 글씨가 적힌 종이를 꺼내왔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잃은 사람을 위해 바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종이에 말을 적고 천에 감싼 뒤 나무 조각에 묶어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바람이 데려가면 언젠가 그에게 닿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나무 조각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민재 씨도 해볼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배낭에서 작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종이를 접어 천에 감싼 뒤 나무 조각에 묶었습니다. 에이나와 나란히 방파제 끝에 서서 나무 조각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잔잔한 파도에 떠밀려 조각이 천천히 멀어질 때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쪽이 가볍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바람이 처음으로 통과한 것처럼. 저녁이 되자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별이 피오르 위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람은 낮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에이나와 저는 언덕 위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응? 처음 봤을 때 당신은 바람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바람 쪽으로 몸을 틀었네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나쁘진 않네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누군가를 데려온 건 민재 씨가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가운 피오르의 밤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바다는 조용해졌습니다. 낮에 바람이 만들었던 파도는 사라지고 수면 위엔 별빛만이 잔잔히 비쳤습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기억을 고요히 감싸 안은 것처럼. 저는 처음으로 과거의 기억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함께 두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진한 꽃내음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3달 만에 다시 보는 민재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소피아, 진짜 왔네요.
그의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고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그 짧은 포옹 속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움, 설렘, 그리고 조심스러운 시작.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자 소피아는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북적이는 인파, 정확하게 움직이는 열차,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분위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매혹적이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시끄럽지 않다니 신기해요. 서울 사람들은 시끄러워도 조용한 척 잘해요. 민재의 농담에 소피아는 피식 웃었다. 민재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였다. 소피아는 호텔 대신 그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기로 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자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들이 아래로 내려앉은 듯 반짝였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탐험할 세상이야. 며칠 동안 소피아는 민재의 서울 일상에 녹아들었다. 아침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김치와 계란말이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낮에는 혼자 박물관이나 한강공원을 돌아다녔다. 저녁에는 민재가 퇴근 후 그녀를 데리고 맛집이나 전통시장에 갔다. 어느 날 밤 남산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에서 소피아가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여행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민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나도. 내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들의 눈빛이 잠시 공기 속에서 부딪혔다.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에는 이른 순간이었지만 감정은 이미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차이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소피아는 직설적인 성격이었다. 의견이 있으면 바로 말했고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민재는 늘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에 익숙했다. 민재, 왜 그렇게 바로 말을 안 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말해봤자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오히려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는요. 대화는 종종 이런 식으로 어긋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싸움 대신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 애썼다. 민재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때때로 말을 멈추고 상대의 마음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가장 큰 문화 충돌은 어느 회식 자리에서 터졌다. 민재는 소피아를 팀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다. 회사 근처 고깃집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민재 씨, 이런 미인을 어디에 숨겨놨대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딱 봐도 느낌 오는데.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가자 소피아는 웃으며 받아쳤지만 점점 분위기가 익숙지 않게 흘러갔다. 소주잔이 오가고 동료 중 한 명이 장난스럽게 소피아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한국에 왔으니까 원샷 해야죠. 소피아는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따라 마셨다. 그리고 나서 민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자리는 조금 버겁네요. 하지만 민재는 팀 분위기에 휩쓸려 그것을 깊게 듣지 못했다. 회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정말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장난감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냥 웃고만 있었죠. 민재는 당황했다. 그냥 분위기가 그런 거였어. 다들 나쁜 뜻은 없었어. 그게 문제예요. 나쁜 뜻이 없어도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조용히 각자의 방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가자 민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소파에 기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 둘의 차이가 너무 큰 걸까?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소피아가 조심스레 나왔다. 그녀는 잠옷 차림에 맨발로 소파 옆에 앉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재,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곳에서 아무도 제 기분을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민재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분위기만 생각했어. 앞으로는 내 옆에 먼저 있을게.
그 말에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단단히 벽을 넘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벽을 두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솔직해졌다. 소피아는 민재의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고 민재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일상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 밤마다 베란다에 함께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소피아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민재 씨, 우리 이 관계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내가 없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상상이 안 돼.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거리보다 멀었던 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던 마음의 거리였던 것이다. 봄이 깊어갈 무렵 소피아가 서울에 도착한 지도 어느덧 세 주가 흘렀다. 벚꽃은 이미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거리엔 서서히 여름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다. 민재와 소피아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만큼 두 사람 앞에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벽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에 오셔. 너 같이 만날래?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저도 궁금했어요. 민재 씨의 가족. 주말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민재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피아는 전날 밤부터 한복과 비슷한 원피스를 고르고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여러 번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인사에 민재의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어머, 발음이 참 예쁘네. 식사 자리에는 민재의 형과 조카까지 함께했다. 언어의 벽 때문에 대화는 주로 민재의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어머니는 소피아에게 계속 반찬을 권했고 아버지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따뜻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식사 도중 민재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 씨는 한국에 계속 살 생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식탁 위의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한국이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두렵기도 해요. 언어, 문화, 가족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소피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 잠시 민재를 바라보았다. 엄격했던 눈빛이 살짝 풀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도 믿어야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소피아의 한국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그녀는 곧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했다. 민재는 평소처럼 그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던 길에 문득 멈춰섰다. 소피아, 너 돌아가면 우리 어떻게 할까? 그 질문은 단순한 연애 고민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 대한 물음이었다. 소피아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눈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할게요. 돌아가서 당신 없는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게 상상이 안 돼요.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래. 널 떠나보내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 그날 밤 둘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눴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가족의 반응,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까지 그 어떤 주제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해야 한다. 소피아는 스웨덴으로 돌아간 뒤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자 이내 응원으로 돌아섰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리는 거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한편 민재도 결심을 굳혔다. 그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하고 소피아가 떠난 지 한 달 후 스웨덴으로 날아갔다.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2주를 함께 보내며 양가 가족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인사를 나눴다. 바다와 피오르 등대가 있는 그녀의 마을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어가 아닌 낯선 언어와 풍경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인생의 선택이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소피아의 부모님은 스웨덴에서 날아왔고 민재의 가족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았다. 예식장에는 한국의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음식은 김치와 스모르브로드가 함께 차려졌다. 소피아는 하얀 드레스 대신 한국의 전통 한복을 곱게 입었고 민재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긴 시간 수많은 선택과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민재는 서양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건 우리가 2배로 많은 이야기를 함께 써나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겠습니다.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도 서툰 한국어로 답했다. 민재 씨, 저 평생 함께 할게요. 사랑은 거창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지는 제주도였다. 푸른 바다를 따라 걸으며 소피아가 말했다. 이 모든 게 가끔은 꿈 같아요. 노르웨이 산에서 우연히 만난 그날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민재는 손을 잡으며 웃었다. 운명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은 사람과 함께 걷는 거였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과 파도는 그들의 삶을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달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부엌에서 민재와 소피아는 나란히 서서 커피를 내렸다. 그녀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갔고 그는 스웨덴어의 간단한 인사말을 익혔다. 언어는 서툴지만 눈빛과 미소는 완벽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산에서 우연히 시작됐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상의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드라마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진실된 이야기였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